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면서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먼저 탑승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입당 순간 꽃가마는 끝이다, 이런 말을 던졌는데 야권 상황 어떻게 될까요? 여권에서는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사유다로 복귀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강하게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레이스 정치연구소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인데요.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철훈 기자와 함께 언론 윤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높아진 위상, 국격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인데 아직 부족한 부분 보입니다. 정치의 선진화, 복지의 선진화, 청렴의 선진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박노자 교수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거리두기, 그리고 가급적 만나지 않기. 아시죠?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혜 나눠주십시오. 내일은 토요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맞아서 국회에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일 좀 해주세요, 외쳐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크게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방사수 인증 퀴즈 나갑니다. 햄버거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햄버거들이.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확진자가 1,536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틀 연속 1,600명대가 나오다가 다소 줄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1,500명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넘었죠? 네, 1,100명 여전히 네 자릿수가 나왔고요. 비수도권도 369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86명이나 됩니다. 청해부대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입니다. 네, 어제 장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는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공군 수송기를 통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고 그 함정이란 곳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중에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방역 수칙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방역 지침이 다 단계가 달라서 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뭐 4명, 6명, 8명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지침이 강화된 지역에서 이른바 원정 회식, 원정 유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민들의 이동량이 10% 이상 감소한 데 비해서 비수도권은 이동량이 오히려 6%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정부가 이번 주 일요일에 직접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최근 확진자가 많은데요. 네.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방역이 취약함에도 백화점에서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이 자영업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요. 백화점이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여기서는 QR코드 인증 안 했다고요? 네, 게다가 좀 밀폐된 공간이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QR코드와 함께 업계와 함께 이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됐어요. 참 한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네, 이 질병관리청이 매달 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일종의 뭐 눈먼 돈처럼 공직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었는데 예. 이 정은경 청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이 다른 의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게 아니라 매달 공개해 왔어요. 네, 매달 공개하고 있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네. 내역을 보면 대체로 공무 중 이어진 식사 그리고 직원들 간식비로 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 추진비 사용 장소도 이 질병관리청이 있는 충북 청주의 식당들 그리고 국회에 출석했을 때만 그 여의도 인근의 식당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전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399만여 원으로 좀 많아 보이지만 함께 밥이나 간식을 먹은 직원들이 251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싼 밥이 1인당 2만 5천 원 정도 하는 한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포장인데요. 네. 이 정은경 청장의 사용 내역을 보면 언제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먹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없었는데요. 업무 종료 시간 이후에는 업무 추진비를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코로나로 회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여러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은경 천장 그래도 고기는 좀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좀 영양가 높은 걸로 좀 드시지 무슨 김밥 무슨 만두 뭐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마음이 도너츠도 있었습니다. 예,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질병관리청에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 시장의 발언이 돌출 발언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소상공인 희생과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한 와중에 이 정치적 공방까지 일고 있어서 더욱 송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2인 삼각을 해야 할 상대를 탓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돼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당분간은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보다는 풍토병, 독감처럼 잔존할 것이라 예견하는 만큼 이 중대본과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중대본하고 함께 대비책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사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혹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무슨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 언론에서 이 자가진단 키트가 조용한 전파를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에선 자가검사 키트를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다라면서 자가검사 키트는 코로나19 극복에 좋은 보조수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재갑 교수님도 얘기했었죠. 자가진단 키트보다는 혹시 조금 우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선별진료소로 달려가야 됩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아직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라면서도 그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홍남기 부총리는 요지부동입니다. 홍남기 교정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묻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캐시백 정책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구상했다라면서도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상황이라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이 합의해 준 거라고 보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또 홍남기 부총리는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카드사한테 이렇게 밀어주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난희님께서 법 만들지 말고 해결해야 할 법이나 빨리 처리하세요. 그렇습니다. 법과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잘 적용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까? 네,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 가족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 등에게 굳건하게 큰일을 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의 본인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자식을 최고로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 지명 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최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셔야 되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암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그런데 성매매로 입건된 보좌관을 채용했다고요? 네,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되기 전에 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일어난 이후 잠깐 면직이 됐다가 다시 의원실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의 비서관인데요. 30대 비서관이 성매매로 입건된 것은 지난해 3월 이 총선 전이었는데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지만 선거 캠프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5급 비서관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2달 뒤인 지난해 7월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이 김 씨는 지역구 사무실의 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원의 지시나 의원의 뜻이었겠죠, 당연히. 네, 이 김 비서관이 성매매를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이 민주당 오거돈, 박원순 이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였는데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직사회 성비위를 준엄하게 심판하자라고 했고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는데요.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수영 의원은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면서 이 32살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재임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철은 기자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덕적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죄를 준 이유가 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교회 장로로부터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친부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 여신도들을 세뇌시켜서 이 스스로를 친족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믿게 만든 뒤에 이 가족을 허위 고소토록 한 이 교회 장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이 교회에 다니던 세 자매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 검찰이 이 사건을 9개월간 수사한 결과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고소 배경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조사 결과 이 자매들이 이 교회 장로 A 씨로부터 수개월간 이 부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장로 A 씨는 이 자매들뿐 아니라 이 다른 여신도에게도 거짓 기억을 주입해서 삼촌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A 씨는? 네, 이 고소인의 가족들로부터 이 이단이라는 의혹을 제기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A 씨는 하나님의 계시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신도들을 현혹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A 씨가 검찰청 수사관이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이와 동시에 이 수사관으로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A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수사관이라고요? 네. 현직 수사관이 그러니까 자매들한테 아버지를 고소하라고 했다고 성범죄 피해자로. 네, 일종의 그루밍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참 주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속 신앙에 빠져 모친을 살해한 자매들도 있었어요. 네, 이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이 세 자매 그리고 이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첫째 딸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 이 둘째 딸 40대 B 씨와 셋째 딸 30대 C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60대 D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고 교사도 받지 않고 스스로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한 60대 D 씨가 이들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이 모친을 학대하고 상해를 입히라 이렇게 교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30년 지기라고 하는데요. 이 D 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이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이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 신앙에 의지하던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하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또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제 경북 포항에서 400kg이 넘는 케이블 묶음에 50대 노동자가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작업 현장에는 케이블과 이 크레인을 밧줄로 연결을 해놨는데 예. 이 400kg이 넘는 무게를 지탱하려면 보통 철제 고리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밧줄을 쓴 것이죠. 이 노조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이 무거운 걸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이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울타리도 쳐야 한다 이렇게 회사에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묵살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까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그렇죠. 위험하다는 건데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회사는 원청에서 받은 금액이 그만큼 없다며 안전물품 관련한 것까지 돈을 내기엔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가 난 뒤 이 누군가가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이 CCTV에 찍히기도 해서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원청업체가 KT인데요. 이 KT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비용을 다 지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내기에 여력이 안 된다. 그냥 돈 때문에 위험에 그냥 내몰아서 또 아까운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KT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따져서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 생명을 이렇게 잃게 만들었는지 좀 원인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617님께서 전남 나주도 갑자기 비가 엄청 옵니다. 그러니까 전남 남부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한테도 알려주시고요. 7500님은 남편 차 타고 성남의료원 앞에 사거리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1톤 트럭에서
딱 주진우 라이브 도입 음악 나와서 반가웠어요. 아, 같이 듣고 계시군요. 1831님께서는 출장 업무가 대부분인데 오늘 너무너무 더웠어요. 에어컨 없는 집은 어떻게 지낼까요?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하니까 저소득층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몰려온다고 하니 더위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작대교 아래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영동대교부터 많이 막힙니다. 50분 정도 걸리고요. 더 가서는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강동대교부터 암사대교, 다시 청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는데 올림픽대로보다 정체가 심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홍제램프 3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사고 잇따르는데요. 그중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일축 부근에서 모가 쪽으로는 10km 구간, 경기 광주 부근과 중부 1터널, 그리고 만남의 휴게소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또 빗길인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담양분기점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사수 인증 퀴즈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 번호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주진우 라이브 코너 이름을 맞춰주세요. 주진우 기자가 느낀 가는 대로 고르는 뉴스를 전하는 코너 제목은 뭘까요? 동물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주말, 2번 주필, 3번 주머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정답자 선착순 20명께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본방사수 인증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오랜만입니다만 항상 뜨겁습니다. Y 공작설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우리 장 특임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속칭 네. 엑스파일을 터뜨리고 나서 그쪽에 있는 라인 분들과는 좀 소식 다 끊겼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몇 분을 만났어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예. 그래가지고 그거 알았냐 몰랐냐 물어봤더니, 아예 몰랐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캠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좀 무능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식 라인은 아니고요. 그 돕는 분이 예. 뭐 그냥 좀 뒤에서 돕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주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 경찰이 좀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전 그게 좀 더 문제가 아니냐.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때 본인은 이제 5월 달에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변인을 맡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추천도 있거나 본인이 뭐 자찬을 했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모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박시영 대표님께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얘기 안 하고 들어갔답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점에, 사태를 나오는 시점에는 알았다. 네. Y 공작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대표님? 아니, 저는 뭐 그분 이야기만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그분이 여권 인사가 주장했죠. 주장을 한 건데, 그 뒤로 나온 건 또 전혀 없고, 네.
또 대변인 되기 이전에 아까 경찰에 그 사건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공작설의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변인 될 것을 그러면 다 안 다음에 뭐 그것을 공작을 했다 이러면 모를까 그런 좀 시차가 서로 안 맞아서 말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밝혀야 돼요. 네. 그래야 좀 저희가 제대로 된 평론을 할 수 있지 추측만 가지고는 못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성철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직서 낼 때 금품 문제 알았다고 들었다. 이게 뭐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죠. 네. 좀 무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감사원장직 내려놓은 지 17일 만인데요. 최 전 원장의 입당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성철 교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재형 원장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지지율이 네. 없고 또 하나는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야권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거기 들어가서 세력을 규합하고 지지율을 높이는 작전을 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다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우 전 의원을 캠프 상황실장 하신 것 잘했고요. 전격적으로 입당하신 것 아주 정치적으로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 감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2주 동안 어떠한 행보와 메시지를 내는지 또 어떠한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박시영 대표님. 일단은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네. 타이밍이 참 좋았다. 이게 또 질질 끌면 굉장히 발언이 궁색해지거든요. 그렇죠. 언제 들어갈래 말래.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 문제는 질문이 없고 맞아요.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실 겁니까? 계속 그 질문밖에 그렇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공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공존 이야기에 걸맞는 과연 철학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제 이게 또 검증 대상일 것 같고 도덕성, 인품 이 부분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그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난번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검찰 사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사무의 1%밖에 해당되지 네. 않는다. 똑같은 논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감사 업무를 여러 군데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감사 업무도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 중에 굉장히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폭넓은 해안이 있는지 네.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 부분에서도 보수 언론, 특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미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미담은 그 청문회 자리인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했다. 네. 아니 그 민주당 그러니까 그 미담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원장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제일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사실 중도 사퇴예요.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인데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것이 대선을 뛰기 위해서 중도 사퇴했다? 네.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넘어야죠. 그러한 비판들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지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을 잘하면 대통령감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다. 자,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미묘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성철 교수님? 근데 윤석열 총장 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세력이 없고 지지율이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당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그렇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네. 라고 결심한 거죠. 약간 무시 전략을 해야지 뭐 굳이 이렇게 체급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체급 차이가. 예.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정 총장이 이제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의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지지율이 좀 안 좋아요. 많이 까먹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 내에서도 과연 윤석열 전 총장만을 기대해서 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혹시 중간에 지지율이 많이 더 낮아지면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최재형을 약간 띄워주고 국민의힘에서 띄워주고 윤석열은 때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정확히 분석하셨는데 지금 프레임이 어떻게 짜져 있냐면 윤석열의 대체제는 최재형이야 라는 식이 돼 있어요. 플랜 B 최재형.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어찌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딱 자기의 사람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은 처음으로 영입한 국민의힘 인사가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김영환 대 김영우.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예를 들면 김영우 전 의원은 합리적인 인물로 뭐 여의도권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당내 신망도 높죠? 그럼요. 네,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은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했던 분인데 네. 안철수 대표 쪽으로 정치 행보를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장악력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또 김영환 전 의원은 조금 네거티브에 굉장히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난번 네. 이재명 지사하고 그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필요한 인물이 약간 그런 네거티브 공세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일까? 오히려 비정치권 인사 중에 좀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의 도움 요청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은 김영환 전 의원의 자발적인 도움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영환 전 의원께서는 나 그냥 가서 도울래. 난 어떤 직책, 어떤 자리 요구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을 고지곧대로 믿자면 가서 그냥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치권에. 근데 한 시간을 만났잖아요. 윤 총장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얘기는 연락이 사전에 됐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뭐 장관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대로 된 영입에 의미도 부여하고 캠프에 좀 정무적인 상황을 좀 총정리해 주세요. 총괄 상황실장 역할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는 모양새는 좀 안 좋았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가 이석준 전 그 기재부 차관 네, 예산실장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무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책은 이석준, 뭐 정무는 김영환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상당히 안정화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만사고고님 그동안 대선에 나오려고 감사원을 이용한 게 아닌가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이런 비판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프레임이죠. 뭐 프레임입니까? 네, 독립운동하다가 뭐 친일파한테 가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모습을 감사원장 하시면서 봤으면 오죽했으면 중도의 사퇴해서 그만두고 나왔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은요 모든 사람 다 정치적인 중립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장을 비판을 하려면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 국무총리 하시면서요. 나는 대통령 할 거야. 난 대권에 나갈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가 확산될 시점에서 그냥 중도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비판하지 못할 거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비판 못한다. 박시영 대표님. 그 부분은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의 마음은 이해는 하나. 네. 이 총리는 그야말로 정무직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분들 그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사정기관의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죠. 사정의 칼날을 정치적 목적에 의거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이 의구심이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총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과거 정권에서도
중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직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러면 다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도 비판받을 포인트가 없어요? 아니 정세균 총리는 정세균 총리대로 총리직을 과거에 했던 분들은 네. 중도 사퇴를 많이 하잖아요. 정무직이다 보니까 그런 관례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직을 자기의 대권 발판으로 삼았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관에서요. 예. 본인이 뭐 여러 뭐 장관들이나 뭐 팬클럽들 모아놓고 뭐 유튜브도 찍고 뭐 정책 설명회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거는 이전 총리랑은 다른 모습이었다. 정책 설명. 네. 네. 지하철에서도 막 뭐 음성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 자, 묻고 싶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좀 분석해 주십시오. 박시영 대표님. 아니 제가 뭐 분석하면 또 뭐 일간지에서 뭐 많이 조선일보에서 박시영 대표 막 뭐라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지금 박시영 대표 띄워주기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대표들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되셨어요. 갑자기 그런가요? 역할이 그렇게 컸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6, 7군데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요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은 윤석열 총장이 다자구도에서도 예전에는 ARS 조사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둘이 거의 붙어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 있는 조사가 더 많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그다음에 양자 대결, 흔히 가상 대결이라고 하죠. 이재명, 윤석열, 뭐 이낙연, 윤석열 이런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과거에는 양자 대결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오차 범위 밖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고 이재명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뒤처졌었는데 그랬죠. 10% 초중반까지 그 다자 지지도가 나오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한 7, 8% 오른 것 같고 최소. 그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접전을 벌이는 조사 결과가 몇 개 쏟아진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앞서니 뒷서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는 각축을 벌인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봤더니 제가 보는 느낌은 확실히 20, 30대에서 여성층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더라. 다른 데도 일관된 흐름이에요? 네.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건희 씨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의혹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어쨌든 대중들의 어떤 정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정서에 좀 뭔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저는 좀 의구심 드는 게 뭐 박시영 대표님께서 화요일에 여론조사 발표하고 저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러한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다른 데는 오차 범위 내로 따라 붙었지만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는 박 대표님이 하신 여론조사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차 범위를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오차 범위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1000명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럼 6.2%포인트 안에서는 누가 앞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통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 내 접전, 팽팽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은 여론조사 이렇게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누구 어떤 업체는 누구한테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건 홍준표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저희 조사는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이 매번 높게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높게 나가게 해야지 왜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안 좋아졌다는 장성철 소장님,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는 거는 같잖아요. 원인 뭘로 보세요? 여러 가지 대통령 감으로써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일정, 행보, 메시지를 국민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검증 공격에 좀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좀 캠프를 체제를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상황실장도 두고 메시지 전략 뭐 일정 이런 부분들 최고의 전문가들 좀 데려다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한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한 3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고. 하긴 안 됐잖아요. 그거는. 비리 의혹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의혹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보도가 되는데. 장성철 일리 있어요. 자, 네. 박지영도 일리 비리 있습니다. 의혹이 터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메시지의 타깃을 너무 강경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리가 있죠. 중도층이 들었을 때는 좀 탈정치의 이미지에 가까웠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실망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최장직 교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장직 교수님은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누군지. 네. 과거에 나이 먹은 사람들 말이죠. 네. 세 번째는 국가 비전, 새로운 비전에 대한 내놓는 게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소신이 없는, 원래 이제 굉장히 소신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소신이 좀 없어 보이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비리 의혹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 부분이 좀 훼손된 측면, 그리고 중도층에 어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구구적인 이런 시각도 좀 가끔 드러난다.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하락한 게 아닌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하여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거의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제대로 좀 체제 정비를 해서 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행보 메시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힘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알겠어요. 힘내라. 그 부분을 못 봤어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최재형 전 원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매끄럽게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만 갖고 저분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급이야 네. 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저희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하나가 익사이팅 요소예요. 흥미를 딱 땡기는 힘.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들이 좋아할 수 있는 보스 기질도 있고 흥미적인 요소들을 딱 잘 포착도 하고 그거를 잘 드러내요.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미지는 아직은 좀 모범생 이미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인한 어떤 흡입력, 재미 요소 이런 거 줄 수 있을까? 근데 메시지는 뭐 상당히 좀 귀에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를 몇 번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는 기대주다. 라고 기대주다. 2353님께서 옥중서신 보냈다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이거 엑스맨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마이너스죠, 사실. 지금은 만약에 그런 걸 보냈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장성철 교수님이 한마디 해주셔야죠.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옥중 서신을 이렇게 내보였잖아요. 네, 최서원 씨가. 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네. 안 하실 일을 하셨다. 네, 최서원 씨 느낌이 난답니다. 안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0388님께서 최재형, 윤석열 정치 철학이 다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출세했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박시영 대표님.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언변이 뛰어납니다. 사실 표현력, 전달력 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컷오프 기간에 네. TV2 그 짧은 기간에 TV2는 4번, 국민 면접 2번, 그다음에 뭐 정책 언택쇼 한 7번의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목에서 이제 발군의 어떤 짧고 간결한 어떤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도덕성 문제가 좀 쟁점이 떠오르다 보니까 반 이재명 전선의 어쨌든 중심축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율 측면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 보니까 20, 30대 여성들이 움직였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호남도 너무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 쪽에 확 쏠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선을 시속 게임을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도 좀 있으면서 호남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오른 그런 어떤 현상이 발견됩니다. 장성철 교수님. 저는요, 이재명 지사가 못해서 이낙연 대표가 올라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TV 토론 여러 가지 뭐 면접 이랬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줬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검증 의혹에 대해서 바지
만 생각날 정도의 좀 태도가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깜일까?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누가 있지? 이낙연 대표가 있었지. 그래서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뒤집을 만큼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뒤집는다면 저는 박시영 대표님께서 화요일 날 발표하신 여론조사가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잽을 날리는데요.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기고 이낙연 대표는 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도 윤석열을 이길 수 있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좀 찝찝해하던 지지자들이 그래 우리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도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막판 뒤집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수성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로 많이 두드러 맞은 거죠. 본인은 이제 사이다를 버리고 국밥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전략적 미스였다 이렇게 시인한 바가 있는데 그럼 계속 앞으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를 거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에는 이재명의 검증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재명 못지않게 이낙연의 검증 시간이 도래했다. 예.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추미애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후보를 잡아야만이 맞아요. 나머지 후보는 결선 투표가 열리더라도 본인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못지않게 이낙연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잘 넘어서느냐. 그것이 이낙연의 과제다. 그렇게 보여져요. 맞아요. 민주당에 왜 정세균이 아니고 왜 추미애가 아니고 왜 이낙연으로 다시 쏠릴까요?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분 당대표감, 국무총리, 대통령감이었어라고 일단 한번 인정받았잖아요. 네. 지지율이 뭐 높을 땐 40%까지 갔기 때문에 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감이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확 낮아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다시 보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이재명은 싫고 추미애는 좋다 이런 층도 있지만 이재명도 좋고 추미애도 좋다 이런 층도 상당히 두텁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이낙연의 경선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면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했던 층들이 고민에 좀 빠질 겁니다. 실제로 국민선거인단은 신청을 해놨지만 막판 투표 시점에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조금 위험해지는 부분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정세균 전 총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랑 뭐 국무총리도 뭐 같은 거였고 많이 겹쳐요. 지지층도 그렇고 또 지역적인 기반도 그렇고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온리 이재명을 때린 것은 전략적 미스라는 거예요. 이재명도 때려주면 이낙연을 때려야 하거든. 그리고 본인 비전 싸움을 했어야 하고. 이낙연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호남을 흔들지 않고 이낙연을 넘어서지 않고 본인의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김정우님께서 토론은 득점하기보다는 실점을 덜하는 게 포인트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 다시 떠오르는데 3주 연기될 가능성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 경선 연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박시영 대표님. 그거는 사실 3주 동안 누가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다른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히려 이낙연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책을 좀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비전 작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정책 발표를 꽤 했어요, 사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현역 광역 단체장이다 보니까 출마 선언도 늦게 한 뿐만 아니라 네. 아직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 또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고 뭐 예를 들면 캠프도 급조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쪽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간이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가파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국면이 조금 이게 경선이 연기되면서 김이 약간 빠질 수도 있다. 장성철 저는 교수님.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 게 1등 후보에게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냥 지금 이대로 가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고 있고 세가 확산되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되는 건데 3주 정도, 한 달 정도 미뤄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그것이 뭐 박시영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리하게 될지 유리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변수가 생기는 게. 어쨌든 변수 생기는 건 안 좋다. 네. 자, 8655님께서 김두관 박용진 의원 좀 얘기해 주세요. 거론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김두관 박용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십시오. 장성철 소장. 박영주 의원은 민주당의 꿈나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본인이 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 정말 민주당의 차차기 그러한 꿈나무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사도 하시고 장관도 짧게나마 하셨잖아요.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워낙 위에 거물들이 많아서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극적이고 이슈를 끌어갈 만한 화두를 몇 개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박시영 대표님.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그 여론조사 해보면 전체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층이 좋아해요. 역선택이에요? 네. 아니 역선택은 꼭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높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좀 네거티브 굉장히 말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 또 주도력이 있고 굉장히 그런데 언론도 많이 띄워주는 편인데 조금 더 비전을 좀 정교하게 가다듬는 게 좋겠다. 김두관 의원 경우에는 지방 분권으로 승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적 담론을 끌어내야 한다. 정치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박시영, 장성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계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1살 성원이는 선천적으로 골연골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원이는 이 희귀병 때문에 몸이 자라면서 수시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는 다가오는 수술 날짜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울거나 떼쓰지 않고 꾹 참아내던 성원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작년 간경화로 엄마를 먼저 보내면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던 손자 성원이. 외할머니는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돼버린 손자가 너무 안쓰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35.2도까지 치솟아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무척 높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견딜만 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습도가 조금 낮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이어서 동해안을 비롯해 일부 남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됐고요. 또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된 지역도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춘천 33도, 서울 31도, 대전, 광주, 제주 30도, 대구와 부산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서 건강관리에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 전남, 해남과 거창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 또 전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부터 오는 25일까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참석해 범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으며 당분간 모든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확산세를 꺾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18일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증상자 80여 명은 함정 내 별도 공간에서 격리돼 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한 2명이 폐렴 증세를 보여 집중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신규 입소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이 현행 11주에서 8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거침없는 사랑, 적나라한 비판. 오늘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곧 그 한국에서 떠나신다고요? 애석하게도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제 노모가 지금 핀란드에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그 노모를 뵈러 노시아로 가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나마 갈 수 있는 핀란드에 들렸다가 이제 노르웨이를 가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지혜로우신데 효자까지. 효자는 아니지만
네, 호자죠. 박노자 교수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사실 친구예요. 노자야. 노자야. 네, 우리 놀자.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또 효심까지 있네요. 자,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좀 변했다 뭐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까? 뭐 일면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는 국연 일출이 많이 댕겼는데 네. 장애인을 위한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네.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계단 대신에 이런 들어갈 수 있는 그 접근로들이 네. 곳곳이 생긴 거는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선 90년대 말에 살았고 그 네.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태까지 별로 눈에 띄진 않았는데 네.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직접 밖에서 보다가 들어와서 보시니까? 일단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컨대 노르웨이와 달리 한국은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폐쇄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입국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유럽 국가보다는 훨씬 더 확진자 수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만큼은 상당히 잘 맞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얼마 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 이제 개발도상국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지위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이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경제적으로는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PPP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48,000불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44,000불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 연합의 평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네. 모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착취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의 착취 관계 네. 그리고 정부의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소 배출 같은 것도 네. 한국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선진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착취구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또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노동자한테도 필요하지만 경제 전체에도 필요합니다. 그게 올라야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물건을 사고 그러면 상인들도 살고 네. 군소인지 중소기업인들도 살고 경제가 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오르면 뭐 상공인들 다 죽는다, 뭐 경제가 선다 이런 얘기 좀 어떻게 한 위협적인 기사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선진적이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한국의 특히는 보수 신문들 보면은 이건 신문이라고 부르기가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네. 소설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도가 아니고 소설이죠. 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좀 느끼는 바가 좀 다르시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를 보면은요. 젠더 페이 갭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평균 임금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7% 돌파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36%를 돌파하는 거예요. 36%나 덜 받다니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은 18%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만큼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터키도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젠더 갈등 이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언론들은 일부의 특히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젊은 남성들한테는 네. 그들이 계급의식을 애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본세시키기 위해서 네. 계급 구조 아닌 젠더 구조로 사회적 갈등을 그들한테는 이제 말하자면은 설명하는
한 결과 일부는 정말 자신들의 쪽으로는 착취 구조가 아닌 여선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네.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되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통일부 폐지하다니. 그 어느 도단도 아니고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네. 통일부 만든 거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정희입니다. 네. 박정희 국토통일원을 만든 것이 지금은 반세기 넘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단이 고착화돼가고 있고 네. 앞으로는 남북한 사이에 통일도 아닌 평화화 레짐, 평화화 만들기가 우리의 백미의 그 관심일 겁니다. 네. 그런 순간에 통일부 폐지하다니 그건 해국, 오국 행위죠. 네. 말이 안 되죠. 통일되면 우리가 더 어려워질 거야. 세금 더 낼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거기를 이렇게 공격 포인트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게 결국에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무슨 이 통계를 발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예컨대는 통일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속 떠들고 있지만 네. 분단 유지 비용이 얼마인가를 절대 말 안 그렇죠. 하는데 네. 사실은 미국의 무기 수출 통계를 보면은 미국 무기 회사들의 가장 큰 고객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실제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랬던 언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북한을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국가로 봐야 된다. 외교부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서슴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분단 고착화 구조, 네. 분단의 고착화로 득을 보고 있는 특기는 극우. 네. 보수 쪽에는 본인들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반도의 장기적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대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그럼 통일부 폐지하지 말아야죠. 박정희 작품인데.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 과가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희를 존경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근대화에 올인했다고는 하지만 그 조국 근대화의 수단과 방법은 결국에는 천동원 그리고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단계를 지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에서는 국가 폭력을 가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찬양은 도덕적으로 그릇될 뿐만 아니고 국가 폭력을 찬양하면 안 되죠. 네. 그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건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검찰이 중립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전 검찰총장이 중립을 깨고 사실상 정치적 싸움에서 한 편이 된다는 거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네. 국가의 주요 사정기관들, 사법기관들이 중립적이지 않는다면은 이 국가는 공공부문이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다, 전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들 같은 경우에는 정산적 우파와 좀 다릅니다. 언어 쓰는 것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욕설 내뱉는 이런 것만 봐도 그건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겁니다. 윤 전 총장도 보수라고 보기보다는 극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예컨대는 세금이 필요 없다든가 세금은 경제에 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발언들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가 없으면 내수가 늘지는 않고 그러면 상인부터 죽고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 한 번 읽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제한이지만
그 의식의 그 발언을 통해서 그의 사회 인식을 보면 극우 중에 극우입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경제학과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인데 경제학 공부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을 제대로 시험을 못 봤다고 봐야죠. 네. 자, 최지영 전 감사원장은 퇴임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중립적인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요 국정 운영이 관계되고 그 관계되고 특기는 이제 감사한다든가 국정을 감사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처럼 범죄 수사한다든가 이런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편에 기울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결국 보수긴 합니다. 단 온건하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보수입니다. 네, 보수예요. 보수죠. 네, 분명 보수죠. 한국 사람들의 의식, 정치 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한국인들의 정치 의식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아마도 산업화된 사회에서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까? 그건 아주 분명한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대통령에 너무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5년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라든가 이제는 거기에도 침해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여태까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양심수를 한 번 사면도 못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사회 기본적 구조, 특히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쉽게도요. 일단은 민주당이 우경화된 부분이 크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신내정 구도 속에서는 오히려 한국은 안보주의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득세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경화 좀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예. 자, 교수님.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리더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리더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느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에서는 예컨대 총선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네.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일들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부터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다음에 올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단면의 문제가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평화. 하나는 한반도에서는 어떻게든 평화 구조를 우리가 고착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평화 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경제 협력하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 친환경국가 건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언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탄소 배출을 진짜 줄여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할 것인가도 분명치 않습니다. 좀 부족하죠, 우리의 노력이. 아주 선언들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플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은 맞으셨어요? 아직은 제가 73생이라 네. 아직 제 연령대가 맞진 않고 그렇죠. 있고요. 친구야, 우리는 아직 못 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이거 끝나긴 할까요? 저는 코로나는 내후년쯤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네. 앞으로 지금 인간이 네. 이 세상의 생태계를 너무나 많이 침략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태들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는 늘 준비태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까? 네.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교수님? 코로나가 보여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공공부문이라는 거죠. 네. 공공부문이 약하면은 코로나에 무너지고 맙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행병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지금 학계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강력한 공공부문, 네. 그리고는 무엇보다는 공공의료, 네. 그리고는 잘 되면은 무상의료. 예. 그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유행병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좀 행복하게 또 잘 놀고 또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글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의식 차원에서는 네. 서로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말고. 우린 경쟁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회가 개인한테는 당신이 몇 등이냐라고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죠. 넌 우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꼴찌냐. 너는 아파트 사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개인한테 끝없이 소열화를 강요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다가 사람이 좀 조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소열화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공정한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나 몇 등이냐. 네. 그냥 관심 끊어야 됩니다. 네. 남과 비교하는 거. 난 나일 뿐입니다. 네. 난 나다. 난 그걸로 행복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행복하세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 교수님.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은 예컨대 행복하게 책 보고 있는 대학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아, 네. 그건 그래야 할까. 네. 뭐 그 대학뿐만입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감정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행복하기가 여기 착취의 감도를 좀 낮춰야 그래도 행복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에는 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 이런 그 조금 비정규직들의 생활은 선진국까지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부 식민지입니다. 내부 식민지죠. 네. 그 내부 식민지에 대한 착취야말로 한국 자본의 이윤 창출 구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또 마음을 또 아프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네, 현실이니까요. 네. 네. 잘 받아들이고 좀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994님께서 주 기자님 저도 친구예요. 박노자 교수님하고도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백신 맞는 날까지 화이팅. 우린 백신도 못 맞고 참. 조심히 가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또 궁금한 일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하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 예. 오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지난해 3월 31일 날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이후에 473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나 구속까지 됐는데요. 구속 기소를 당했었죠. 작년 네. 8월에. 네. 무죄 배경을 짚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판부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거는 맞지만 예. 형사처벌은 과하다. 네. 그래서 좀 언론 자유를 좀 더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증거가 부족했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증거가 부족했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동재 전 기자의 경우는 스마트폰 다 밀어버리고 노트북도 밀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한동훈 검사장의 그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네, 녹음 파일도 들어보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웠다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녹음 파일도 삭제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도 지금 끝까지 이 스마트폰 비번을 모르기 때문에 네. 열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거가 부족했고 그래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때 얘기했던 검찰의 구형 이유, 검찰 구형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한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동료 기자였던 배가무개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철 전 벨린베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협박해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예. 이 공소장을 보면 이 대리인이었던 지현진 씨와 만남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겁을 줬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검찰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한동훈을 익명의 검찰 고위 간부라고 언급하면서 대화 녹취록을 들려주고 만약 유시민의 비리를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줬다. 이게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손편지를 또 여러 차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철 네. 전 대표한테 가족 재산까지 모두 몰수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 발언 자체로 검찰과 연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 자료는 지현진 씨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냈던 녹취록이고 검찰총장 측근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대화 녹취록을 보면 유시민을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이동재 전 기자가 했었는데 이게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검찰 공소장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30회가 넘게 등장을 했었는데 네. 결국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는 못했거든요. 검찰이. 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검찰이 공모 여부를 증명할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공소장에서는 일단 검언유착은 빠져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이 제보자 X 지현진 씨가 끝까지 증인신문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당과 또 언론 시민단체 쪽에서 주장했던 이 소위 검언유착은 기자 개인의 취재 윤리 위반에서 나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이제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 수사에서 그리고 재판 내용에서 더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채널A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채널A 기자협회랑 채널A 노조에서 방금 성명을 냈는데요.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의 경위를 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예전에는 사과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막 반성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오늘 그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동재 전 기자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네. 하지만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채널A 쪽 성명을 보면 반성하는 대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취지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채널A가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윤리 강령, 언론의 윤리 강령 그리고 기자 준칙에 어긋났다고 윤리면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본인들이 해놓고 뭐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일단 기자 내부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내부 분위기 좋은 것 신났더라고요. 같고 그리고 이제 이동재 기자를 다시
복직시켜라. 작년에 이제 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직시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냈는데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이 실패했다라면서 추미애, 최강욱, MBC 그리고 제보자 X, 한상혁 방통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언 유착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나 그리고 재판에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리 측면에서는 이건 낙제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뤘을 때도 항상 언론의 윤리, 기자 준칙에서는 확실히 잘못됐다, 어긋났다, 검언 유착은 잘 모르겠다. 여기 정철훈 기자가 몇 번 지적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판결문으로. 예, 그리고 그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건이 뭔가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이제 재승인 조건을 걸었었는데 오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재승인 취소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뭔가 제1야당과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 주장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사가 주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박근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진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장사하던데 그렇지 마세요. 그분이 검언 유착을 내세요. 무리한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진우 변호사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누구요? 주진우 변호사도. 저를요? 안 좋아하죠. 저를 미워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언 유착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가 검사 이름을 팔고 검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그 녹취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취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취재의 윤리는 명백히 위반했다 이렇게 판사가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들이 맞다면 채널A 기자가 자기를 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채널A 기자 상대로 뭔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안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가 날 만한데 당신이 지금 검언 유착으로 지금 검언 유착에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당신 이름을 팔고 이 검언 유착으로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동재 전 기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1심이니까요. 아마 항소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채널 A에서 사과를 그렇게 해놓고 또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웃깁니다. 정혜정님께서 그런 게 해악이 아니면 어떤 짓까지 해야 해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정철훈 기자가 잘 또 정리해 줄 겁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예, 지금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최근에 이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인데요.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 이거 굉장히 좀 뜨거운 문제인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사고 여파받고요. 마장램프부터 국민대 램프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성수 방향은 성산램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많이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신내부터 종암분기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거의 전 구간 제속도 못 내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부터 송내 그리고 조남분기점에서 수리터널 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수리터널 부근 4차로에서 1시간 넘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감곡 부근에서 차가 많고요.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지난 곳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일대 3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죠. 정철훈 기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 높은 언론사가 배상액을 더 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 조항을 보면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중
피해 정도를 종합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3배, 5배 배액배상보다 훨씬 파급력 있는 조항인데 더 아프다 예, 이거죠. 조선일보를 예로 들면 작년 조선일보 매출액이 2,848억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법안을 대입하면 2,848만 원에서 최대 2억 8,480만 원에서 손해배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고의 중과실이 인정돼서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하면 배상액이 14억 2,4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뭐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수준의 작은 언론사면 같은 조건에서 배상액은 최대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방송사는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그럼. 예, KBS 같은 경우 매출액이 1조 3,522억 원인데 똑같이 대입을 하면 최대 67억 6천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고요. 최소는 1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요 방송사랑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조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언론사는 엄청 조심해야 되겠는데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고의 중과실 정확히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기 나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지속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해서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 그리고 기사 내용이랑 제목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왜곡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법안을 보면 그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이런 공적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징벌배상 예외를 뒀습니다. 왜요? 공인이나 공적 보도를 향한 이 압박용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데요. 네. 그리고 기자에게 어떤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손해배상의 경우는 언론사 대표자가 하는 걸로 또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기자한테 또 피해가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좀 조항을 넣었네요. 법안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까 그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 네, 매출액 대비. 네.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가 네.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그 연합뉴스가 이 홍보팀 사원 명의로 홍보성 기사를 포털에 대대적으로 송고하다 걸렸습니다. 연합뉴스가요?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연합뉴스가요? 네, 국가기관 통신사죠. 네. 그래서 지금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를 했는데 이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연합뉴스랑 홍보대행사 간 거래 내역자를 입수를 했거든요. 네, 미디어오늘에서. 예, 근데 이제 기사형 광고 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작성자가 일관되게 박아무개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10월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홍보 기사가 2,000건이 넘습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0건을 썼다고요? 예. 근데 물론 이거를 돈을 다 받고 내보낸 건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분이 기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홍보사업팀 소속 보도자료 편집 담당 사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사란의 광고를 송고하는 행위는 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게 하는 신문법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이거 예.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연합뉴스가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연간 360억 상당의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심각하죠. 이게 벌점 6점을 받으면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포털에서.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벌점이 6점이 아니라 한 40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기사 한 건당 이렇게 받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왜 안 나오는 거죠? 포털에 왜 안 나오고 왜 안 나오죠? 연합뉴스에서 이거 기사를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오늘이 기사화를 한 뒤에 연합뉴스에서 이 박아무개 씨 명의로 작성한 2,000여 건의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삭제했는지 여쭤봤는데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기사로 장사하다가 걸려가지고 위장 광고 기사를 내다가 지금 걸린 거네요. 딱이요. 그렇죠. 네.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알려주십시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360억이요? 연간? 네. 왜 이런 회사에 세금을 줘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줘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도 또 이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항상 이런 시사 문제를 보다 보면 늘 법정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모든 문제가 끝에 법정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결과가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신한 법정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정우성, 김양기 주연의 증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증인. 자, 네. 증인 어떤 영화예요? 증인은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착한 영화, 그리고 예쁜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왜냐면 장애인을 다루는 이 영화의 태도가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네. 사실 장애인을 다루는 영화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태도의 문제, 그리고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좀 장애인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죠, 영화가. 그래서 장애인 영화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오아시스 네. 같은 작품은 있지만 흔치는 않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김양기의 아주 뛰어난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영화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런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는데 김양기가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김양기라는 배우를 되게 한 꺼풀 더 깨고 성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착한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우성은 그동안 뭐 과거의 정우성은 이 잘생긴 외모에 비해서 연기력이 외모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증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증인에서는 진짜 너무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서요. 네. 이 이후로는 정우성이 좀 연기력이 마찬가지로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기분 나빠요, 정우성. 정우성은 네, 얼굴도 잘생겼지, 연기도 잘하지. 저기 뭐지, 성격도 인품도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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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감독도 하잖아요. 아, 네. 네, 기분 나쁩니다. 여러모로 기분이 나쁘네요. 네, 아무튼 증인에서는 발군의 연기력도 보였습니다. 줄거리 속으로, 영화의 줄거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정우성이 이제 순호라는 캐릭터인데요. 예. 로펌에 갓 들어간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능력도 뛰어난데 민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좋다고 로펌 대표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민변 때 친구이면서 과거 사귀었던 여자 송윤아가 연기한 수희는요. 네. 지금 민변에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지금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 이쪽 회사는 그 생리대 관련 소송이었는데 이쪽 회사는 기업 편을 들어서 엘리트 변호사 15명이 출동하고 저쪽에는 이제 송윤아 혼자서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이게 있었는데요. 근데 김앤장이 연상되네요. 대형 로펌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가 이 소송에 힘을 쏟아야 되니까 이 형사사건 국선건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요거를 순호가 좀 대신해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사건의 내용은 살인이에요. 네. 80대 노인이 살해당했는데 돈이 좀 있는 노인입니다. 네. 근데 그때 몸이 불편해서 가정부를 쓰고 있었는데 가정부랑 둘이 있을 때 이 노인이 사망했어요. 예. 이 사인은 질식사였고요. 예. 비닐봉투로 인한 질식사였는데 이게 검찰 측에서는 가정부가 살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순호는 가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호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도 증인이나 증거가 없고 CCTV도 없고요. 미란이, 그러니까 가정부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노인이 자살을 하려고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노인을 구하려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노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나가 떨어졌고 노인은 자살에 성공했다. 이런 심각한데요?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의미가 없죠. 그렇죠.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한 거니까. 네. 이때 유일한 증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건너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지우,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김양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네,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일단 진실 그리고 이 지유거든요. 네. 김양기와 정우성의 관계 그리고 김양기 그 자체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정우성이 김양기에게 다가가요. 순호가 지우에게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얻어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지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법정이 되는데 지우는 되게 용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는 증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증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 순호가 정우성이죠. 지우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둘이 그렇게 친해졌는데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냐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적혀 있는 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의해 놓은 글귀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직접 읽게 시키고요. 이게 재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또 상처를 줬구나. 상처를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정신병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일종의 정신병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왜 그 몸싸움을 목격했는데 왜 가정부가 노인을 죽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지우는 웃고 있었다. 가정부가 웃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순호는 그때 지우의 집에 가서 지우가 벽에다가 이 사람 표정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표정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지우는 사람의 표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일반인이 볼 때도 좀 애매한 그런 표정을 가진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거기에서 모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우는 사람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증언 능력이 떨어졌네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우는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거기서 순호는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가정부가 사실은 범인이었다라는 게 이 영화의 진실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뭐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 순호라고 하는 한 변호사가 대표가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이 그 파트너 변호사 자리도 주겠다 그러고 벤츠 키를 줘요. 그 아주 비싼 외제차를 선물할 정도로 내 일만 도와주면은 너는 내 옆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지우 앞에서 개과천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영화죠. 그런데 많은 법정 영화 중에 많은 변호사 영화 중에 왜 이 영화를 추천했을까요, 라이너는? 네,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착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지우라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지우는 자기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장면이 정말 멋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이 친구가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게 좀 저는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영화가 장애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런 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그리고 증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게 정인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고 약한 지우처럼 용기를 낼 수 있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용기 있는 자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아, 네. 아, 적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9306님께서 자폐증은 병이 아닌 장애입니다. 앓고
있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적합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화이트님이 비현실적 결말이었어요. 판타지. 하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시사회 오늘은 증인을 만나봤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온몸에 땀구멍 열리는 기분. 몸무게 7kg 줄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방호복 입고 10분만 있어봐요.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기분입니다. 지금 한낮 수은주가 32도, 35도 막 올라갑니다.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의료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방호복 입은 선별진료소에 있는 분들 얼굴을 밝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정말 참 감사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선별진료소 군데군데 선풍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찜통더위에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얼음 조끼 입고 나섰지만 계속 방호복 안은 땀으로 가득한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한 지 2달 만에 7kg 몸무게가 줄었다는 방역 관계자 말 듣고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진 매일같이 방호복 입고 모자와 발 보호대, 장갑 3겹 끼죠. 그리고 얼굴 페이스 실드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무를 마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덕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대우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보상 많이 해주고 고기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고기 좀 드세요. 고기 좀 드시게 합시다. 우리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내린 독일. 뉴시스 기사입니다. 독일 서부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주택 붕괴되고 인명피해 계속 나옵니다. 벨기에에서 9명 죽었고요. 독일에서 58명 숨졌다고 합니다. 비 때문에 북미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으로 지금 열돔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 대비해야 됩니다. 강한 자외선 피부에 이렇게 바로 노출되면 피부 노화, 눈 건강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구가 아프다고 세계 곳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두평 철창 갇혀 헐떡이는 새끼곰들. 용인곰 탈출 농장 가보니 한겨레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한 곰이 총에 맞아 숨졌다, 이런 기사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 곰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영인에 있는 그 곰 사육 농장인데 6평 남짓한 그 케이지에 4-5마리 곰이 있다고 합니다.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 농장인데요. 철창 주변에 곰 분변 때문에 악취가 너무 코를 찔렀고요. 섭씨 30도 웃도는 날씨에 그 사육장이 쇠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곰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이런 곳에서 쇠창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는 진짜 곰권 유린이고 곰 학대입니다. 어떻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곰 사육을 허용하는 국가가 딱 2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중국뿐이랍니다. 산 곰을 이렇게 살을 째가지고 웅담을 채취하기도 하고 쓸개즙을 빨아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들 지금이라도 곰 사육 사업 종식해야 된다, 동물 학대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나 곰이. 더 이상 이런 학대는 멈춰야 됩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요.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사인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방 사수 인증 퀴즈 정답은 2번 주필이었습니다. 햄버거 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분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받아가세요. 오늘 못 받으신 분 내일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78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리려면 한마음으로 자나깨나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 얘기합니다.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하자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